이번에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이 동시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초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드러난 것은 이제 원장과 차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알력이 다퉜다. 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네.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날렸다.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아니,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로 날립니까, 그래? 그리고 이게 미리 왜 몰랐다는 명품백이 거죠. 왜 명품백이 그 저기 국정원 잘못입니까?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그거 다 저기 열어준 길로 간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날림 저번에 레이디 가가 때문에 뭐 안보실장을 날리고 예. 도대체가 이게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사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그 국정원하고 경찰, 외교부, 군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다 보면은 저기 기본적인 정보 소통이 안 됩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날린 다음에 원장 차장을 또 날렸으니 저 조직은 이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요. 앞으로 수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이제 몸물게 돼버렸어요. 차라리 엑스포 유치 실패가 대참패로 끝났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뭐 바꾸고 그랬다고 하면 정보기관의 무능을 딱 꾸짖는 그런 것으로 써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쳐버렸기 때문에 쳤죠.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보기관의 무능을 지금 책임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미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이 싹 잘랐기 때문에 예, 지금 저 물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국정원의 정보 실패가 맞습니다. 이런 정도 표 계산은 원래 국정원 주재관들이 다 대사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뭐 상대 호스트국에서 정보 활동만 하면은 표가 어디서 나오고 이거 동그라미 세며 표 치는 거 이거 식별이 안 된다? 아유, 그럼 국정원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엑스포 결과가 외교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발언 어제 봤는데 예. 참 진짜 큰일 날 정부다. 이 건은 말이죠. 외교력과 정보력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급히 정비 안 하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엑스포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안보 문제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건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고장났냐 하면은 9월에 유엔 총회부터 고장난 거예요. 그때 36개국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달에 프랑스를 방문한 박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다자 외교를 하고 급격히 우리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 이제 뭔가 대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예. 그대로 그냥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그 얘기가. 대통령께서 뛰시니까 세계가 놀랐습니다. 전부 대한민국으로 지금 속속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데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그때 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다음에 외교부는 이제 대통령 마사지 하기에 바빴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어우러진 참사입니다, 참사. 이게 강서 보궐선거 때도 대통령은 이기는 줄 알았다고 그랬던데 예.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전략적 나르시즘이라는 용어인데 자기네들이 도치에 빠져가지고 경고가 안 들려요. 누구도 보고를 못해. 이 상태로 장기간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정원 작년에 1000명 자르고 이번에 군 또 대장 전원 물갈이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외교안보 계통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안보 쪽에서도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엑스포 유치 실패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던 사과를 했어요. 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안 하던 짓을? 워낙 충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그 강서 보궐선거도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걸렸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국민은 항상 옳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뭔가 모처럼 뭔가 정신 차리는 듯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짜놓은 틀과 거기 어떤 해석의 프레임에 전혀 안 맞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그때는 고개를 숙이더라고. 저번에 무슨 보궐선거처럼. 아무튼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면서 분명히 지금 이 보고 라인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119대 29가 나는데도 그런 얘기를, 이거는 정보기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뭔가 분위기가 대통령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한스 모겐소가 말한 전략 나르시즘이라는 예. 게 그 지도자가 여기에 빠지면은 그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참모만 쓴다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고 지배하기 좋은 맹종하는 참모만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 싹 튼다는 얘기인데, 그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서 국가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2009년입니다. 그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북한하고 마쿠 교섭을 아주 잘해놨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다 합의했다고요. 그걸 김태효가 대외전략비서관이 나서서 깨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자마자 서해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정보보고가 숱하게 올라왔는데 이 정보보고를 전부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이 되자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봤던 거는 한번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지니까 경고가 전달이 안 된다, 대통령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중화기를 지피에 설치하겠다 뭐다 그랬는데 이건 분명한 앞으로 충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안 들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건 다 뻥이고 내가 힘을 앞세우면은 쟤들은 꼬랑지 내린다, 굴복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아도취가 있어요. 이게 2010년에 우리 안보 위기의 실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북한 얘기하신 김에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남북한이 군사 9.19 합의 서로 이제 대놓고 다 없애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군사 논평원의 이런 표현은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워낙 말을 세게 하는 데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항상 경고한 대로 해요. 북한이 특히 어떤 국내 정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권력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존 미어샤이머라는 학자가 리더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주로 리더의 거짓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지 독재는 적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배하면 되니까. 그런데 논평원의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중화기하고 현대식 장비와 이런 거를 군사분계선과 NLL 부근에 배치하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남측에서 확성기 방송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곧 시작될 걸로 본 겁니다. 실제로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옛날과는 다른 게 북한에 최근에 현대식 장비가 많아졌고 핵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방식은 다를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경고를 미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의 위기의 조짐은 제가 보기에는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이때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날이 따뜻해져야 이제 남풍이 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4월에서 5월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필이면 또 선거 때네, 그때가.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능성 문제가 아니다, 시점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는
확성기나 대북전단에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서북해역 NLL의 대형 함정을 우리가 북상시키거나 해상 사격 훈련을 했을 때 이때도 군사적인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다 겪었던 충돌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남측이 어디까지 대응할까,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은 뭐 원점까지 다 파괴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은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의 지휘 시설 원점까지 타격해본 경험이 없는데 진짜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한테 진짜 할 거냐. 문제지를 던지는 거죠. 혹시 남북한이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 높이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딱 봉합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용산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봉합 또는 어떤 그 대화는 사전에 없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무장평화론을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떤 남북한의 군비 통제나 절충 합의를 하려면은 군사 합의서를 깨서는 안 됐죠.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북한하고 합의하면 또 9.19 군사 합의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절충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짜 평화라 그래 놨으니 어떻게 뭐 절충안을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 좋길 바라야죠, 사실. 아이고, 어떻게 운이 좋길 바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현 정부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안보의 교훈을 얻었듯이, 이번에도 이건 이 정부가 국가 안정, 국민 안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걸 갖고 도박을 걸면 어떡합니까? 참 운에 맡기고 이 나라의 운명을 운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건 안 되죠. 네. 아까도 우리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그 비겁한 모습 보면서 또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은 붕짜자고 그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결재해놓고도 나중에 뭐 어디에서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냥 바꾸고 그렇게 소신 없는 장관들이 이 나라 국방을 과연 제대로 맡아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군 조직이 기강이 바로 서고 군인이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권력에 휘둘리는 군이 됐다 보면은 참 나중에도 어떤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MB 때 합참 경험 없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때 술 먹고 새벽 3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다가 경찰이나 해경보다도 비상발령을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